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8,000달러 안팎이 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죠. 내년에는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 시대가 열린다. 이런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경제 성장은 국가적 쾌거다라고 추켜 세우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국가는 부강해지지만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는 현실은 혹시 아닌가요? 오늘 팟짱은 국민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계신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님을 만나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강남훈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 팟짱에 처음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1인당 GNI,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이 28,000달러 안팎이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6.8%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 같은 분석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다들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경제가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올해 사실상 경제 성장률은 높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은 환율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명목적으로만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라는 뜻도 되죠. 네. 그다음에 그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떨어지고요. 네. 또 가계소득 중에서도 장위 가계소득만 더 많이 증가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훨씬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28,000달러가 되지만 네. 국민들 생활 수준은 뭐 2만 달러일 때보다 더 나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2010년에 이제 저희가 2만 불 시대를 열었는데 2010년하고 비교해서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 뭐 그런 오히려 더 어려워졌나 뭐 이런 생각마저 드는 상황인데요. 영국의 시사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내년도 그러니까 2015년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약 3.7%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10달러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3만 달러가 넘는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는 저희가 이제 2010년부터 시작이 돼서 만 5년 만에 사실상 3만 달러 시대를 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갖는 어떤 사회적 의미랄까요? 이 뭐 어떤 것이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십니까? 예, 뭐 3만 달러면 아주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요. 예. 예.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들이 3만 달러 시절에 달성했던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 경제 성장, 네. 국민 소득만 그렇게 올라갔지 네.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복지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네. 다른 나라들이 3만 달러 시절에 도달했던 복지 제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 빨리 해야 된다. 네. 심지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2만 달러 시절에 했었던 것도 다 못하고 있거든요. 복지제도를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빨리 그 복지제도를 정비하는 게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교육에 대한 교육 문제죠. 네. 교육에 대한 투자라든지, 네. 예, 특히 대학 교육의 질이나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 공적 투자 같은 것이 너무 부족해서 네. 예, 뭐 대학 교육의 질도 낮아지지만 나라 경쟁력도 떨어지고 더 이상의 성장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3만 달러 시절에 만들어내었던 복지제도와 교육제도를 하루빨리 갖추자. 네. 이렇게 그런 것이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우선 저희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득 3만 달러 시대, 그러니까 국민소득 수준이 3만 달러인 나라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제 곧 이틀 뒤면 이제 2015년 새해가 밝게 되는데요. 그러면 3만 달러로 돌입을 하게 되면 좀 이런 나라 수준은 좀 돼야 되는 거다. 복지제도나 교육제도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일까요? 제가 그 자료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예, 적어도 그 3만 달러 정도 되면 OECD 국가들 중에서 그 중간 정도 되는 나라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OECD의 중간쯤 가는 게 아니고 네. OECD의 꼴등을 가는 지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소득은 중간 정도인데 OECD 국가들 중에서 네. 나라의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은 꼴등을 가는, 예를 들면 다 널리 알려진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자살률은 꼴등이죠. 제1등이죠. 1등이죠. 예. 예, 제일 나쁜 걸로 말하면 그렇죠. 예, 1등이고 이제 좋은 걸로 말하면 꼴등이 되겠죠. 네. 또 산업재해 사망률도 1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 1등 등등 출산율이 가장 낮죠. 네. 예. 최저임금 수준도 아주 낮습니다. 예. 예, 그리고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거의 1등이고요. 네. 예, 대학교 등록금 수준도 거의 1등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예, 가장 비싼 나라죠. 그러니까 OECD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네. 예, 우리나라가 등록금도 가장 비싸죠. 네. 이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OECD 통계로 보면 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보다 더 비싼데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 대학생들은 한 70% 이상이 주립대학에 다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주립대학 등록금은 우리나라 사립보다 쌉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는 사립대학에 한 80% 정도 다니니까. 네. 예. 평균하면 미국이 좀 더 비싸지만 실질적으로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국이 더 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OECD 중간쯤 되는 소득을 가진 나라가 네. 이런 제도들이나 국민의 행복이나 교육에 관한 복지 이런 제도들은 OECD 꼴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네. 예, 너무 아직은 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은 됐고 명목 소득은 놀랐지만 실질 소득은 전혀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는 막 소득 3만 불 시대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라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내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규모가 1조 5,300억 달러 수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스페인이나 호주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 스페인이나 호주 따돌리고 우리가 G8이 된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 사는 나라들 중에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그러니까 뭐 1인당 국민 소득이 좀 낮은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탈리아, 캐나다 다음으로 우리가 G8 국가가 된다. 막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자 국가 대열에 섰다. 이것은 엄청난 쾌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지금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꼴찌의 지표들을 쭉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G8으로 성장했다. 이것이 쾌거입니까? 글쎄요. 나라 전체가 이렇게 커지고 부유해진 건 뭐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좋은 일이고 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뭐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국민들이 가장 불행하다면 G8이 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G8이라고 하는 건 그 세계 경제 문제라든지 뭐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 8나라가 모여서 논의한다 뭐 이 정도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몇 나라가.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뭐 소득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인구라든지 네. 군사력이라든지 특히 정치력 같은 게 있어야 제대로 대접을 받는데 네. 이 각종 지표에서 이렇게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보면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네. 재난사고가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가 났다든지 네.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네.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는 G8 대접을 받을 수도 없고 끼워주지도 않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건 또 우리가 너무 한 줄로만 줄을 쓰고 돈만 바라오고 이렇게 사는 그런 나라가 돼서 그런데요. 네.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라다운 대접을 해주는 건데 네. 이 경제 규모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우물한 개구리라고 할까요? 네. 예, 너무나도 좀 자만스러운, 네, 자만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겸손하게 우리가 외국보다 못한 부분을 빨리 개선시켜 가야지. 네. 진짜 외국에서도 한국을 존경하고 네. 좋아하고 그런 나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G8 국가로 되려면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그리고 이 후진적인 그 복지 수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후진적인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빨리 탈피해야 G8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뭐 계속 돈만 생각하면 국제적인 졸부로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돈만 그렇죠. 생각, 돈벌레다 이렇게. 언젠가 제가 그 동남아시아 인권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돈벌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돈만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 동남아시아 인권운동가 얘기할 때 정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어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봐야 결국에는 나라는 뭐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난 세계적으로 부자 나라 대열에 섰다라고 그것은 엄청난 국가적 쾌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접은 졸부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지만 우리 국민들은 별로 부강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이런 현실인데요. 자, 우선 여기서 이 복지제도 복지제도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진단은 해주셨는데 이 현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좀 어떤 수단을 긴급 처방이라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생기는데요. 이거를 좀 이런 현실은 좀 교수님께서 어떻게 진단을 좀 하십니까? 예. 박근혜 정부는
경제 민주화 같은 걸 공약을 하고 집권을 했죠. 네. 예, 그렇지만 집권하자마자 경제 민주화는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에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복지 공약인데요. 네. 예, 이 공약 자체로 보면 좀 획기적인 공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모든 노인에게 조건 없이 20만 20만 원. 원씩 주겠다든지, 예. 예. 또 무상 보육까지도 네. 하겠다.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책임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 두 개 다 제대로 못 지켰죠. 네. 이제 첫 고등학교 처음에는 무상교육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아직 예산도 편성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모든 노인에게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70% 이하만 네. 드리고 그것도 이렇게 뭐 국민연금하고 연계해가지고 차등적으로 주고요. 네. 또 무상보육은 예산도 편성 안 한 채로 그 지방 정부나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려고 하다가 네. 올해 좀 말썽이 많았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아직 불투명하죠. 네. 어쨌든 후보 시절에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걸 좀 읽은 것 같아요. 거기에 뛰어난 선거 그 전문가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보편 복지를 해야 된다. 네. 뭐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시대의 요구,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읽고 나서 그런 공약을 만들어 놓고는 집권하자마자 그런 공약을 다 버려버렸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또 그 최경환 경제팀이 그 들어서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그렇습니다. 하겠다고 그렇게 네. 말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나마 또 이렇게 기대를 또 했었는데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다 알다시피 그 가계소득이 너무 안 오른다. 네. 그런데 가계소득이 올라야 경제가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기업이 잘 돼야 기업 소득이 증가해야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네. 예. 그걸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흔히 낙수 효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물이 떨어진다. 네. 기업이 잘 되면 거기 물이 흘러 넘쳐서 떨어지면 나라가 다 잘 될 거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낙수 효과가 아니라 흔히 대비되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요. 네. 재미있는 말이 분수 효과라고 네. 그러죠. 네. 예. 그래서 가계소득이 이렇게 분수처럼 뿜어 올라져서 네. 모든 땅을 골고루 적셔준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그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소득이 너무 많은 걸 가계소득으로 이렇게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이 경제 민주화였잖아요. 네. 경제 민주화라는 게 재벌들만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요. 중소기업도 나눠주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였잖아요. 네네. 또 정규직만 너무 가져가지 말고 비정규직도 나눠주자. 네. 이런 게 경제 민주화인데 그 경제 민주화를 버려놓고 언급도 안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될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그 가계소득을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경제 민주화인데, 네. 예, 그리고 이제 복지제도죠. 예,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성장을 끌어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경제 민주화와 복지도 하지 않으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고 실제로 그렇죠. 지금 재벌에 대한 특혜는 계속 주면서 노동자들만 쥐어짜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가져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국가는 부강해질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소수 부자들, 그다음에 기득권층 그리고 재벌들만 잘 사는 일부 계층은 잘 살지만 그밖에 국민들은 전부 가난해지는 이 현실을 타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게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네. 역시 그 성장의 한계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아까 이코노미스트지는 내년에 3.7% 성장할 거다 예측을 했지만요. 네네. 그거는 좀 초기 예측이고 네.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그 성장률이 1% 안 되는 상황에 자꾸 도달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이 막대한 이 가계 부채 때문에 그 성장률이 내년에 그렇게 잘 안 나오면서 높아지지 않으면서
일본식의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가 많이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이렇게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 정책이 제대로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려운 장기 불황 일본식의 그런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일본식 장기 불황 말씀하시니까 너무 정말 불안해지는데요. 이게 지금 막 그 일본 젊은이들 꿈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다 뭐 프리트족 뭐 이렇게 가고 있어서 참 희망이 없는 사회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도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시니까 선뜻 겁도 나고 그러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가계부채가 올 상반기에 이미 1,040조 원을 넘었습니다. 1,000조 원을 넘어서 더 큰 액수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지출을 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이런 가계 구조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해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가계 수준은 어떤 편이다라고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통계를 누가 정리한 걸 보니까 가계부채가 OECD 1등으로 나오거든요. 그건 또 1등입니까? 그것도?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1등을 하는 나라. 이제 그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재정 위기가 닥치고 무너진 건 이제 정부 부채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가계부채가 높았던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 불황에 빠지는 거죠. 나라는 부유하니까요. 여전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제일 위험한 나라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아까 1,000조 원이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가계가 이렇게 은행에 대해서 지고 있는 부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로 이렇게 측정했을 텐데. 가계부채가 사실은 가계 상호 간에 이렇게 부채가 또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부채가 전세금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전세금을 거기에다가 더하고 그렇게 뭐 전세 받으려고 또 은행에서 융자 받은 거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적당하게 빼고 이러면 다른 추정에 의하면 그거에 곱절은 되는 게 아니냐. 실제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이요. 2,000조 원. 예. 그런 연구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도 부채고 그 부채가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이제 그래서 매우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조 원만 가지고도 OECD 거의 1등인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금 제도까지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를테면은 다들 이제 집을 사서 빚내서 집을 사고 그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그 빚에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고 있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최경환 경제팀은 또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이게 경제 운용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가계부채가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그 또한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어찌됐거나 매년 2,000달러씩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빚은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르면 1,000조 원이 아니라 가계부채 수준이 2,000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왜 국민소득은 매년 2,000달러씩 늘고 있는 걸까?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씩 늘고 있는데 왜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걸까? 전혀 체감할 수 있는 소득지수가 아니거든요.
도대체 그렇죠.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월급은 죽어도 안 오르거든요. 예. 교수님 이거 제 얘기라서 아주 치열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오르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시대에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국민소득이 2,000달러씩 매년 오르는 건지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네.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건 가계소득하고 기업소득을 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기업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계소득은 이제 그만큼 안 늘어나도 전체적으로 오를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가계소득 중에서도 네. 상위 뭐 1%, 상위 5%, 뭐 상위 10% 이런 사람들 소득만 늘어나면 네. 뭐 90%, 95% 이런 국민들의 소득은 그대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또 환율만 오르면 네. 달러 표시로 해서 2,000달러가 돼버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극심한 양극화, 극심한 소득 분배 악화에다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니까 예,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2,000달러씩 올랐지만 나한테는 대다수 한 90% 국민들은 전혀 오르지 않는 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과 국가는 점점 도대체 어디다 돈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현찰로 착착 쟁여놓는 돈이 그렇게 많다는데 결국 이거를 노동자들에게는 한 푼도 제대로 풀지 않기 때문에 또 정부는 아무런 복지 혜택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텅텅 비고 은행 가서 빚내야 되고 그래야 당장 입에 풀칠할 수 있고 이런 삶을 계속 연명하고 있는 이 상황이니 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경환 경제팀이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해보겠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 역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끼리만 오히려 장글에만 양산하는 이제 그런 그 법으로 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경제정책 노선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부르기는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증세,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보편적인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비로소 가계소득이 증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해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최경환 팀은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뭐 어떻게 이제 기업의 그 배당을 좀 더 늘리도록 뭐 권장하겠다, 장려하겠다라든지 뭐 비정규직 임금을 뭐 올리겠다. 그런 건 다 좋은 정책이지만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중소기업을 조금 힘으로 눌러서 많이 뺏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로 뭐 기업의 기업의 이윤이 남으면 배당을 많이 하면 좀 뭐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는 막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해라 그런데 그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주식은 아주 일부 사람만 가지고 있잖아요. 예. 대부분 사람 주식 한 푼도 없는데 기업이 배당을 해봤자 내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아주 지역적인 문제를 좀 건드리려고 하는데 비정규직 임금도 그렇죠. 비정규직 임금 많이 줘라라고 하지만 그걸 시장 경제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그렇게 정부가 많이 주라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가령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려면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뭐 차별을 금지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 같은 게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제도는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단적이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정책만 하니까 제대로 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보기가 좀
있죠. 네. 예, 아마 내년에도 가계소득이 많이 늘지 않고요. 네. 예, 소득주도 성장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다. 아, 교수님 우울합니다. 예. 내년에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도 좀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기업도 좀 돈을 풀어서 노동자들과 함께 예. 잘 살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좀 그야말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럴 뜻이 예. 이분들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문재인 의원이요.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생활소득을 높여서 국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들 규모가 OECD 이것도 1등이에요. 25.9%로 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제일 많은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많은 국가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그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한 50%, 최저임금을 한 반값은 줘야 된다. 평균 임금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이제 생활임금 이러고 이제 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전면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했는데요. 문재인 의원의 이런 주장, 교수님께서는 좀 전문가로 경제 전문가로서 또 경제학자로서 이런 정치인의 주장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매우 공감을 하고요. 네. 특히 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어쨌든 그 용어를 사용했다든지 네. 또 최저임금을 그 노동단체에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하자. 네. 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들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만 그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그 시절에 노인 기초연금 모든 노인에게 조건 없이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네. 하는 바로 그런 게 노인에게 한정돼 있지만 어쨌든 그 기본소득의 정신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구체적인 네. 그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네. 예,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회에서 비교적 일찌감치 이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하신데요. 이를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야? 그거는 노령수당 그 기초연금 아니야? 기본소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이게 왜 지금 소득 3만 불 시대에 3만 달러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네. 그 모든 사람에게 아주 최소한의 소득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난해야 주겠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준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얼마를 보장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걸 받는 대가로 무슨 노동을 해라, 네. 아니면 이제 직업 훈련소에 다녀라 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은 뭐 필요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소득이 3만 달러 시대가 됐지만 네. 양극화가 아주 극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산층이 거의 붕괴된 상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직업 없는 사회, 경제, 네. 고용 없는 성장, 네. 예, 자동화,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니까 네.
모든 소득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보편적이면서도 누진적으로 과세해서 네. 이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선별적 복지로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만 보장하자라고 했는데 네. 인구의 뭐 한 3% 정도 되는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기초생활 보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3% 정도로 네네.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은 3%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네. 중산층 나름대로 대학 다니는 애가 있으면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예. 또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영어 대학 등록금만큼 들어요. 예, 한 100만 원씩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산층도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저소득층만 이렇게 복지를 주는 걸로는 중산층이 못 살겠다. 네. 그래서 이 양극화 시대에 중산층도 좀 도움을 주면서 네.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소득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기본소득만 조금만 보장이 돼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는 저도 이제 맞벌이 이제 주부인데요. 이제 정부에서 아이들 유치원비를 일괄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상당히 큰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생기면 대학 보내는 북구의 경우에는 대학 가면은 대학생들한테 용돈도 준다는데 생활임금 그렇죠. 수준으로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된다면 국가가 대학을 보내는 거고 국가가 인재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부담은 줄어드는데 우리는 전부 모든 걸 다 사교육으로 해야 되고 전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미국 알래스카주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알래스카주가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누구나 배당금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에서 실업률하고 빈부격차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미국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 제도를 설계했던 도입한 주지사는 이제 제이 해먼드라는 주지사인데요. 예. 예. 이분은 공화당 주지사고요. 공화당 주지사가 이런 걸 했습니까? 예. 70년대부터 이제 구상을 해서 80 몇 년경부터 이제 실제로 이 연구기금 배당이라 그럽니다. 정확한 이름은요. 네. 배당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이제 이분이 70년대 이렇게 이런 구상을 하시게 된 건 그 이전에 60년대에 있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있잖아요. 네네. 예, 그분이 기본소득 운동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무슨 흑인들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건 좀 알려져 있는데 기본소득 운동을 했다는 건 잘 모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인권운동한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첫 번째 행진이 이제 흑인들의 인권운동이었고요. 네. 두 번째 행진을 계획하다가 총에 맞거든요. 네. 이제 두 번째 행진이 기본소득 보장 운동이에요. 그 시절에 기본소득 운동을 했구나. 그래서 루터 킹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정치와 경제 학자들이 다 바뀝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기본소득에 찬성을 했고요. 하자고 했고 실제로 이제 미국 법안이 닉슨 대통령 시절에 하원에서 통과되고요. 기본소득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았는데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이 제이 해먼드 이 주지사는 루터킹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죠. 받았고 그러면서 알래스카주를 보니까 석유가 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석유의 과세를 중과세하고 그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배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온갖 방해를 뚫고 성공을 해서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액수가 별로 안 커요. 그래요? 한 많이 주는 해마다 달라지는데요.
많이 주는 회는 1년에 한 3,000불 1인당. 오, 1인당 3,000불이요? 꽤 되네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기준으로는 미국 기준으로 많지 않구나. 예. 우리 기준으로 꽤 괜찮은데 네. 뭐 그러니까 평균 한 2,000불쯤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얼마 줄지도 주민들 대표가 모여서 결정해요. 올해는 얼마 갖자. 네. 왜냐하면 이 연구기금의 이자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네. 이만큼은 돈으로 갈라갖고 이만큼은 교육에 투자하자 이런 걸 주민들이 결정해요. 네. 주민 자치가 예. 굉장히 잘 돼 있는 예. 때네요. 예. 그러니까 많지 않은 돈인데도 네. 약간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약간만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뭐, 빈부 격차 해소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죠. 네. 예. 우리는 우선 석유가 없고요. 그 석유가 없어도요. 네. 그리고 또 괜찮아요. 우리는 세금을 너무 작게 내고 있거든요. 그 OECD 국가들의 평균이 네. 평균 정도 세금을 내려면요. 우리가 네. 그래 평균 정도 세금 내서 평균 정도 복지하려면 우리가 이제 지금 내는 세금보다 얼마를 더 내면 되냐면 내년에 그 1,500조 원으로 쳐가지고 그 정도 된다고 아까 예측하셨는데 네. 그 평균 정도라면 10% 세금 더 내야 돼요 우리가 OECD 평균 정도만 가면 그러면 150조 원이 더 세금으로 거치거든요. 네. 그 돈으로 복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복지 교육. 그러네요. 150조 원이면 그런데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균등 과세를 해야 되는데 재벌들은 그냥 꽁꽁 묶고 전부 뭐 유리알 지갑들만 털어서 지금 한다 그러니까 반발이 이제 조세 저항이 세지고 증세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은 굉장히 국민적으로 공감은 커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크고 재벌들이 저렇게 안 내는데 우리가 왜 내? 이런 이제 그 반발심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기본소득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것이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그야말로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재벌 친화적인 정책을 뭐 말로는 뭐 경제민주화한다, 뭐 보편적 복지하겠다, 그리고 또 뭐 소득주도 성장하겠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쓰는 거 제도를 그 법제를 내는 거 이런 걸 보면 전부 재벌 편향적이거든요. 자, 이런 새누리당이 기본소득 제도에 과연 찬성을 할까요? 뭐 당장 찬성은 안 하겠죠.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그 기본소득 같은 걸 찬성하는 의원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뭐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없지만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보시면 기본소득 아이디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상보육이라든지 뭐 노인에게 부자까지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건희도 뭐 이건희도 된다. 그렇게 그게 이제 기본소득 개념이니까 선거 때는 그걸 쓰면 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선거 끝나면 이제 재벌 편향적으로 싹 돌아서지만 그러나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공약한 걸 지켜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결국 기본소득 제도라는 게 도입될 여지가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선별적 보장 국민들의 이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선별적 보장 정책으로 저게 있는데요. 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3% 인구를 못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같은 형태로 지급되는 복지는 빠르게 늘어나잖아요. 처음에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거죠. 이제 이건희 손자에게도 급식을 주겠다 그러다가 노인들에게 다 주겠다. 보육할 때 다 주겠다. 부자도 주잖아요. 무상보육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선별복지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표를 얻는데 또 수혜 대상이 크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거를 의식하는 세력은 늘 검토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발 선거용으로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 제2 해먼드 주지사처럼
그렇게 좀 공화당일지라도 제이해먼 주지사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그 제도를 그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놓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면서 그렇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